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9회 매트릭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비로운 것에 관심 많은 마크입니다. 저는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사람들과 공동체,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네, 오늘은 젠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그 대신 저희 넷이서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영화 예고편처럼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폴스 캠핑 가다,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환상의 그 맛 두둥,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예고편 맞아요? 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크! 그가 유튜브에 나타나다. 두둥.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마크의 지식 소재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세요. 약간 이거 홍보 아닌가?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한 주간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해서 유료 광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 PPL인 줄 알았어요. 네, 마크의 지식 소재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에. 6월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아니,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과연 난나에게 무슨 일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짧고 강렬하게. 진짜 예고편 같은데요. 네. 공포영화 컨셉으로 해봤습니다. 나중에 할수록 부담감이 더 세져요. 이제 저 할게요. 저.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자, 하겠습니다. 캠핑이 시작된 6월, 나폴스.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할 10대 캠핑장을 갔는데 사장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사장님? 얼랄랄랄랄. 갑자기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네, 끝입니다. 동화 구현으로 살짝 넘어가려다 끝났네요. 개 짚고 끝나는 거예요. 네, 개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네. 네, 마지막 노이만님 굉장한 이거 너무 관심이 쏠리는데요. 마지막 할게요. 네. 노이만 바다에 가서 회를 시켰는데 예고편 예고편. 파도 소리 한번 해주셔야죠. 빰빰. 철써. 노이만 바다에 가다. 끼룩끼룩.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바다에 가서 이제 회를 시켰는데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서 저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네, 노이만님이 회 시키고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 주 특집 방송에서 저희 배경음악이 뭔지 알려준다고 해놓고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오로지 시작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은 만주 한봉지라는 가수의 마담 뚜알렛이라는 곡입니다. 팟빵 뮤직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정을 몇 가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 예수 주제를 맡았었는데 댓글로 이제 일요일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일요일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제 7일날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유대교의 경우는 이제 민족 절개에 따라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이슬람교는 금요일, 기독교에는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을 도올 스님이라고 했는데 굉장한 실수였어요. 도올 그분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으셨지만 스님이 아니시고 철학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명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도울 따라 한 건데 못하겠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됐는데 말이지. 넘어가세요. 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빅피그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마크님의 음질 속 조용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펭스편 듣고 있는데 마크님이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괜히 걱정돼요. 기분 탓으로 혼자 느끼는 걸까요? 아무 일 없더라도 힘내세요. 마크님뿐 아니라 오로지 모든 멤버들의 좋은 의견 늘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음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 댓글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그때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네. 제가 이게 댓글로도 이제 답글을 남겼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게 저희 막 트럼프 편하고 뭐 천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저는 100억 벌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약간 텐션이 업돼 있길래 제가 이제 제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조금 차분하게 라디오 느낌으로 한번 감미롭게 가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알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텐션을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빅피그 빈님께서 질문도 하나 남겨주셨어요. 질문 읽어드릴게요. 난나님께서 교직에서 일하고 계신데 초등이신지 아니면 무슨 과목이신지 사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난나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초등인데 아직 정교사는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가짜 교사라고 빨리 정교사를 따라고 독촉하고 있네요. 올해 안으로 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난나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공통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영화 혹은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영화 등 영화 한 편을 선정해 그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저는 사실 오로지를 시작할 때부터 매트릭스로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희 방송을 쭉 청취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론, 즉 프로그램 이론을 믿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처럼 다 정해져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마 그 이론을 잘 반영한 영화가 바로 이 매트릭스인 것 같아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 하나예요. 따라서 이 매트릭스 영화를 분석한 영상이나 책 그리고 논문까지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철학과 교수님들 또한 이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글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매트릭스에 관련된 수많은 좋은 글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대입해서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도 제가 준비했어요. 부제목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3파트로 나눠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세계관이나 핵심 내용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영화에서 다루는 시뮬레이션 우주론, 프로그램 이론이 어떻게 저희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 또한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 제가 참고한 자료는 영화 매트릭스 1, 2, 3편과 애니 매트릭스, 그리고 책 나는 태어나자마자 속기 시작했다, 사피엔스,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의 우주는 매트릭스인가 강연과 유튜브 1분 과학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트릭스 세계관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시대적 배경은 2199년입니다. 21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7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에 의해 재배되고 있어요. 단순히 지배받는 것을 넘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를 재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니 매트릭스를 보면 이런 세계관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들이 여러 힘든 노동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최초로 인간을 살해하는 로봇이 나타납니다. 그 로봇의 이름은 B1-66ER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지 사람들은 로봇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로봇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로봇들은 로봇 국가를 만들고 단기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인간들은 로봇 국가의 경제를 봉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는 이를 넘어 로봇 국가를 없애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로봇은 물리적인 공격에 굉장히 강했고 인간들이 점차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인간들은 로봇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구의 대기를 오염물질로 차단시켜버립니다. 로봇의 주 에너지원이 태양열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결국 기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생성해내는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인체는 120V의 건전지 이상의 전기를 발생하고 체열은 25,000 BTU가 넘습니다. 즉 인간은 살아만 있으면 전기와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요.
이 에너지를 기계들이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에너지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살아있어야 하고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인공자궁을 만들고 그 속에 인간을 가둔 채로 인간의 에너지를 착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쉽게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인간의 뇌세포에 입력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통해 인간들은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네오라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결국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처럼 매트릭스 세계에서 깨어난 사람들과 함께 기계의 저항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매트릭스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간략히 매트릭스 세계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트릭스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을 실제 세계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가상현실이라는 혹은 모든 게 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꿈 가지고 다뤘을 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꿈속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약간 이어지고 꿈에서 나왔던 사람이 다시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 몽상으로 어쩌면 꿈에서의 그 세계가 진짜고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닐까? 현실에 있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뒤바뀐 거죠? 네. 그 장자 자각몽 같은 거네요. 그쵸. 자각몽이 아니라 호전몽. 그 소설 앨리스 주기기를 최근에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걸 다뤘어요. 읽으셨나요? 저 읽었어요. 아 그래요? 앨리스 네. 주기기도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다룬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구운몽 수업 들었었는데 그 구운몽이 사실은 그 김만중 맞나요? 김만중 맞을 거예요. 아마 되게 천재적인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꿈을 꾸면서 뭐 선녀도 만나고 이러면서 꿈을 깼더니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게 그 당시에 되게 놀라운 책이었고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신선한 발상이구나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온 30년의 인생이 꿈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그 AI가 창조한 가상현실 세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스미스라고 불리는 요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버그를 잡아낸다거나 아니면 버그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스미스 요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만약에 그런 불안정한 가상현실 세계라면 현실 세계 버그나 아니면은 이것이 가상세계라는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실베스터 제임스 게이츠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초대칭 이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초대칭 이론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왜 학교를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 원자는 사실 쪼개면 전자와 그리고 원자 핵으로 쪼개지거든요. 이 원자 핵은 다시 그 중성자와 양성자로 쪼개져요. 이렇게 물질을 계속적으로 쪼개다 보면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가장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 즉 소립자, 기본 입자라고 불리는 입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입자는 서로 대칭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끈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끈이론에도 사용이 되는 그 이론이죠.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게 초대칭 이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기본적인 입자의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현대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코드 같은 방정식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어떤 코드였냐면 우리가 전자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전송됐을 때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뭐 중간에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저희는 이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코드를 같이 삽입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근데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코드와 같은 방정식이 기본 입자를 연구하는 방정식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이 있은 뒤로 그 실베스터 제임스 게이츠라는 물리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게 이게 가상현실 세계라는 단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우리 세계가 가상현실 세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맞나요? 그 소립자에서 그 소립자를 발견하는 그 방정식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방정식이 일치한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코드와 그리고 기본 입자의
방정식을 해석해서 나온 코드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입자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설계를 진짜로 설계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연 혹은 우리 뭐 지구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그 원리가 어떠한 규칙성을 보였다고 했을 때 그 규칙이 뭔가 프로그램화된 거라고 말하는 거는 좀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연 속에서도 뭐 꽃잎수라든지 잎에 식물의 잎 나는 순서, 뭐 솔방울, 뭐 조각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비라든지 그런 일정한 규칙성을 보인다고 그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누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뭐 소립자라든지 이런 규칙성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프로그램화된 거다. 나뭇잎에 자라는 길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게 다 프로그램화돼서 식물의 주입이 돼서 한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나폴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그 황금비는 거짓으로 밝혀진 거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거는 꽃잎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건데, 과학자가 자연을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이 이제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냐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첫 번째 관점은 자연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를 발견했지만 그 숫자와 자연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이미 자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우리가 발견했지만 그런 상관관계는 이미 자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어떤 해결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견과 해석은 다른 건데 발견할 수는 있죠. 어떠한 사물을 보면서 시인은 다른 관점을 보고 수학자는 수학적인 걸 볼 수는 있지만 그걸로 해서 모든 게 수학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모든 생명체가 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번식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성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성욕구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나, 혹은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내가 지금 생리적으로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으면 본다,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행동을 하게끔 이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근데 그걸 또 알고리즘으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원인과 결과로 본다면, 아니면 시간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밥을 먹게 되는 거고 또 자는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자연과 수학의 연관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수 있잖아요. 그 숫자 자기 자신과 그리고 1로밖에 나눌 수 없는 숫자를 소수라고 하는데, 이 소수의 이제 규칙성을 찾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쉽게 말해서 소수의 규칙성을 찾는 가설이라고 유명하죠. 그런데 이 리만 가설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방정식이 도출됐어요. 이거는 소수를 연구하다가 그 소수에서 규칙성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방정식이 발견된 건데, 이 방정식을 알고 있던 사람이 어떤 물리학자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소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다가 이런 공식을 발견했어 라고 그 물리학자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물리학자는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물리학자는 원자 핵의 어떤 진동순과 원자 핵의 성질을 연구하던 그런 과학자였어요. 그런 과학자인데 자신이 실험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개시켜줬던 소수의 방정식을 실험실에서 똑같이 도출해낸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소수를 연구하면서 도출된 방정식이 이게 물리학과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수학과 자연은 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이루는 그 단위가 원자나, 그 원자를 또 쪼개면 전자나 원자 핵이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런 방정식과 이제 수학의 방정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뭐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점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수학과 자연은 어느 정도 서로가 일맥상통한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1편에 보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주인공이 이 세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네오라는 이름의 해커로 활동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이 세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네오는 모피어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현실 세계에 안주하며 살아갈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네오는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부차적인 거, 네오의 뜻이 뭐 더 원이다 이런 거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영화적인 건 안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파란 약을 먹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평화롭게 살 것인가요? 혹은 빨간 약을 먹고 처참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인가요? 일단 빨간 약을 먹으면은 처참한 그러니까 진실인가요? 아니면 처참한 진실인가요? 이게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냐 아니면은 참혹한 진실이 알고서 먹냐로 두 개 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자유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이럴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원래 진실이라는 게 사실은 좀 되게 힘이 강력해서 너 진실 좀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건 되게 우리 인간으로 하면 되게 끌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항상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진실을 알려줄 것 같은 것들에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글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짜 온다. 저한테 와서 누군가가 너의 진실을 진짜 보고 싶냐라고 한다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실일까? 나한테 온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진실일까? 라고 이제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주사위 던지기처럼 하던가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결정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참혹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면 이걸로 그냥 세팅할게요. 참혹한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진실은 참혹할 것이다는 알고 있는데 그럼 먹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택할 건지 아니면은 됐어 그냥 나는 가상현실을 살래 편하게 살래 라고 할 건지 그게 진짜 진실이고 지금이 거짓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먹을 것 같아요. 먹어서 알리겠죠. 사람들한테 깨라고. 근데 그게 사실 계몽주의하고 연결되는데 이 계몽주의라는 게 뭐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 좀 아세요 막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몽주의를 이게 또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매트릭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깨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진실에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게 또 옳은 것인지 이런 질문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이퍼가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맞아. 모피어스 배신하잖아요. 사이퍼가 누구예요? 그 사이퍼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셨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중간에 배신하고 이제 그 스미스 요원한테 일러 바치고 자기는 다시 매트릭스에 살겠다 하고 진실을 버리고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걔가 걔예요. 그 사이퍼가 왜 배신을 했냐면은 모피어스가 이제 약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진실이란 게 어느 정도의 진실인지 말을 안 해줬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그냥 현실에서 깨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처참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퍼라는 인물은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모피어스를 나중에 배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게 되면은 아예 이제 매트릭스에서 밖에 있는 에너지원으로 있던 내가 깨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는 내가 알던 그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매트릭스를 보고 나면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게 항상 제일 고민이 되는 질문인데 사람들은 항상 본질을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만약에 빨간 약을 먹지 않았으면은 너무너무 궁금하고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방금 아까 든 생각인데 물론 현실과 진실,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삶과 그 진실이라는 걸 추구하는 삶이라고 봤을 때 전 일제강점기가 좀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그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친일파 같은 경우는 현실에 안주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진실 혹은 뭐 진실이 아니지만 어떠한 가치 그런 민족이라는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떠오르네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연결 지었을 때 나는 거기서 친일파가 됐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독립운동가를 했을 거냐 또 이걸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매트릭스와 비슷한 가상세계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 모든 것이 프로그램처럼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18회에 삶이란 무엇인가 에피소드에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간 약을 먹고 네오가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된 채로 매트릭스 세계에 들어가 무술 단련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알약을 줬었던 모피어스와 함께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 모피어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오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모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생각하지 말고 너를 인식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너의 마음뿐이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는 어떤 꼬마 동자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자승은 숟가락을 손도 대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구부렸다 폈다가 합니다. 그리고 그 동자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진실만을 인식해요. 그러자 네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진실? 동자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이요. 그렇다면 숟가락이 아닌 나 자신이 휘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이 외에도 비슷한 영화 대사를 몇 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내 두뇌에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죠. 진짜가 뭔데? 진짜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 촉각이나 후각, 미각, 시각 등을 뜻하는 거라면 진짜라는 건 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해. 지금까지 제가 매트릭스 영화 대사 중 몇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패널분들께 철학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진짜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데카르트가 했던 게 그거 아닌가요? 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가짜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하나씩 없애서 끝까지 남았던 거는 오로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데카르트였죠. 맞아요. 데카르트는 이제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그럼 결국에 진실은 무엇인가, 진짜는 무엇인가로 했을 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생각하는 내가 그것만이 진실이다 에서부터 시작한 거. 근데 그 매트리스의 인식론에 끝까지 가면 사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누군가 내 뇌만 떨어뜨려 놓고 자극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일 수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최종적인 변하지 않는 존재의 가장 제1 전제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라고 믿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 진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서는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도 진실이 아니고 생각한다도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실 아닌가? 전 좀 어려운데 진짜, 진실이랑 또 다르잖아요. 진짜랑 진실이랑.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 뭐예요? 일단 정의부터 해줄 수 있으세요 혹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진짜와 허구. 그러면은 진짜가 무엇인지 전에 진짜를 밝히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허구가 무엇인지를 좀 밝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구를 하나하나 해체하는 걸로 가봐도 될 것 같고. 그럼 허구가 아닌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쵸? 허구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가 진짜고 뭐가 허구다 이런 게 자기만의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고 이건 허구다. 그런 것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짜라고 생각하는 명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부모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진짜인 명제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부모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고 이 단어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 본질적인 실체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이나 뭐 사전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와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기억으로 진짜라고 믿는 것, 뭐 이런 게 저는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영역인가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이 진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진짜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다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같은 우리나라 살고 있잖아요. 2020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금 사고실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실제하는 건 제가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촉각이 있다는 걸로 증명한다고 한다면은 존재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감각 또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뇌과학에서는 그런 뇌 신호를 줘가지고 내가 먹는 것처럼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런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으니까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짓일 수 있지만 조작됐을 수도 있지만 내 기억은 조작될 수 있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거, 내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적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노이마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죠?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아다닙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원자 핵과 전자의 결합을 원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원자 핵과 전자의 거리가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 핵 바로 주변을 전자가 도는 게 아니라 원자 핵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돌고 있어요. 즉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설명드리자면은 영화 앤트맨 보셨죠? 앤트맨이 이 양자역학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앤트맨이 엄청 작아지기도 했고 엄청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 거리가 굉장히 넓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원자 핵과 전자의 그 거리를 좁히면은 매우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줄이면은 본체도 같이 줄어들 테니까 매우 작게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이를 더 넓히면은 물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양자역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앤트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뭘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 핸드폰, 숟가락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라는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엄청 넓고 그곳이 텅 비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즉 우리 또한 사실이 대부분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사실 대부분이 텅 비어 있고 숟가락도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숟가락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숟가락을 보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숟가락이라는 하나의 꽉 찬 물체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오감이란 게 이제 시각, 청각, 촉각 등등이죠.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뇌에서 재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빛이 숟가락을 때리고 우리 눈에 반사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뇌에서 형상화하고 숟가락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빛이 숟가락을 때린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빛이 숟가락을 때려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방에 나와 숟가락이 있다면 우리는 숟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볼 수 없잖아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 망막으로 들어와서 뇌에서 형상화하는 것이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등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매트릭스에서 말하듯 단순히 뇌가 해석하는 전자신호에 불과합니다. 즉 진짜라는 것은 단순히 뇌가 해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보고 만지는 것들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뇌가 숟가락이라고 믿는 저것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사람은 진짜일까요? 인간의 몸은 대략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쭉 같은 세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포들은 낡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산 공격을 받는 위벽 세포는 2, 3일에 한 번, 몸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세포는 2, 3주에 한 번씩 교체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다 교체되기까지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7년마다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년 전 나의 몸과 지금의 몸 중에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나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라는 개념도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무엇이 아닐까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과학은 잘 모르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원자는 측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아인슈타인과 그 반대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끼리 계속 부딪혔던 논쟁인데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서 원자라는 게 관측되지 않았을 때는 존재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은 없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전 문학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더라고요.
좀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좀 되게 얄팍하게 들은 거라서 저는 되게 단지 이거 되게 문과가 얘기할 것 같은 약간 꽃이잖아요.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했더라고요. 관측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측이 되어야만이 그 존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사실 양자역학의 핵심 내용인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보어랑 그 내용 가지고 맞짱 떠요. 일단 양자역학적인 정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보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자역학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난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작은 물체, 정말 미시적인 작은 물체는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파동으로만 존재해요. 입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는 순간 그게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이과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가 이과였는데 저는 중간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미시세계에서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진짜인 줄 알 수 있죠? 아니 그게 원자 미시세계에서는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 실험으로 증명이 됐어요. 원자 단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하여튼 실험 장치가 지금 발명이 알고 됐고 있어요. 빛을 쏴가지고 네,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봤냐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 기계를. 봤어요. 봤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저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전문가들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나폴스님께서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봤자 그 사람이 말한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그거랑 다른데 아까 예를 들면 지금 세포가 바뀌잖아요. 몸이 7년 안에. 그럼 7년 전에 그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마크님이 7년 전에 몸이 바뀌었으면 지금 3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랑. 그럼 그때는 마크님이 아니에요? 다른 나예요 지금? 이거 그리스 그 철학에도 나오는 건데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흐르고 나면은 그 강은 같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은 계속 다른 강이냐 또는 이 강에 물에 빠졌다 나온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존재의 연속성 또는 존재를 단지 그러니까 1분 1초의 나와 1분 1초가 지난 후의 나를 같은 존재로 볼 것이냐 다른 존재로 볼 것이냐 약간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그 양자역학 얘기 잠깐만 정리하자면은 일단 양자역학 깊게 안 들어갈게요. 제가 나중에 진짜 특집으로 에피소드 하나 해가지고 양자역학 정리할게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기 전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존재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 저 달을 우리가 안 보면 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라고 했는데 보어가 맞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듣기에는.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로는 그게 맞는 걸로 드러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우리 인간의 뇌로서 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지 인간의 뇌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실험을 증명되고 인간이 이해 못하는 거지 이건 실제 하는 거다 라고 양자역학은 끝내고 양자역학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거에 다시 넘어가서 나라는 거 그럼 나는 내가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7년마다 바뀌면 내가 아니냐.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나라고 믿잖아요. 내가 뭐 옷을 하얀색 옷을 입든 검정색 옷을 입든 내가 초등학생이 나든 대학생이 나든 다 나라고 믿잖아요.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나라는 게 몸의 세포가 전체 다 7년 주기로 바뀌는데 다른 몸인데 이걸 똑같은 나로 볼 수 있냐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게 그리스의 이오니아 학파의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르는 강은 계속해서 다른 강이다. 모든 존재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고 우리 존재마저도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독일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도 영향을 끼친 철학자인데 이제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예요. 이 사람은 이제 통일성이죠. 전체에서의 존재를 봐야 된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토론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보면은 1초만 지나도 모든 존재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거시세계에서 보면은 얘는 똑같은 강이고 날갯짓을 5번 한 나비랑 날개를 6번째 한 나비는 다 똑같은 나비인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를 제가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신신의 거북선이 유명하잖아요. 거북선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 할 때. 거북선이 예를 들어서 한 척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이거는 후대에 길이길이 보존하자라고 한 척을 남겨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식된 부분을 새로운 나무 판자로 이렇게 덧대고 새로운 쇠로 덧대고 해서 배는 그대로 있지만 그 부품들을 싹 바꾼 거예요. 그 나무랑 다 바꾸고 그 쇠를 다 바꾸면 그러면 그거는 이순신이 썼던 그 거북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북선인가?